자, 여러분 64회 조사형 기출 문제 3번 법인세 조사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맞죠? 네, 37페이지 교재 37페이지를 펴시고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문제 3번 법인세 조사고요. 자, 문제 2번, 문제 3번은 둘 다 법인세에 관한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문제 2번도 법인세 강론이라고 해서 세부 항목을 푸는 거고, 문제 3번도 그냥 각 항목을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다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서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만 처음에 한 번만 익히고 나면 공부하면 할수록 문제 2번, 문제 3번은 그냥 같구나.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은 이제 접근할 때 답안 쓸 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냥 법인세 문항 하나하나를 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우리 한번 보면서 서식이랑 한번 훑어볼게요. 아래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국세의 제21기 사업년도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제21기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의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시오. 30점. 문제 1, 문제 2, 문제 3 전부 다 각 30점 배점입니다. 마지막 문제 4번은 뭐죠? 조사사무 처리 규정 10점인데 그거는 그냥 기출을 이제 반복하는 정도로만 간단하게만 그 시간 투입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정도만 해석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서식이 3개가 있습니다. 1번 서식 과표 및 세액 경정 계산서. 2번 서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 3번 서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2번, 3번 서식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번, 2번을 마무리합니다. 문항을 하나하나 풀면서 갖다 적으면 돼요. 문제 2번에서도 그랬죠. 다만 다른 점은 문제 3번에서는 가산조정 있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가산조정을 모아놓은 거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이라고 부르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차감 항목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걔들을 모아놓은 거를 독립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문제 2번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해서 왼편에 가산조정, 오른편에 차감조정 이렇게 적었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 3번에서는 그냥 그 두 개를 찢어서 각각 서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가산조정은 1번 표, 차감 조정은 2번 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똑같다고 그냥. 항목을 풀고 그 항목에서 가산 조정이 나왔다. 그럼 여기 합계표 1번 가산 조정 페이지 찾아서 적으면 되고 차감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번에다가 적으면 되고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모든 항목을 다 풀고 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번, 2번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문제 2번에서. 다 더해서 합계를 냈죠? 그래서 합계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어디? 첫 번째 서식, 1번 서식.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적었잖아요. 똑같아. 여기도 과표 및 세액 경정 계산서에 그냥 적으면 돼. 그 합계를. 그래서 쭉 적어 나가면 돼요. 문제 2번에 했던 것처럼. 서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낯설어 할 이유가 없다고요. 똑같아요. 문제 2번 풀었던 거랑. 항목을 그냥 풀어내면 돼, 우리는. 자, 다만 다른 점은 뭐다? 문제 2번은 내가 처음에 그냥 법인세 신고를 해보는 거야. 신고를 최초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항목들이 있고 그 여러 항목들이 주어졌다. 이 항목들을 가지고 네가 법인세 신고를 잘 해봐라. 이거고 문제 3번은 회사가 항목들을 모르고 그냥 막 빠뜨린 채로 항목들을 반영 못한 채로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야. 누락된 게 엄청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애초에 최초에 법인세를 신고했던 내역들을 쭉 적고 그 오른쪽에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반영한 경우들을 쭉 적어. 그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최초에 신고한 내역이 있다. 그 상황에서 조사를 나가서, 법인세 조사를 나가서 누락한 것들을 찾아내서, 요렇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니? 라고 해서 그것만 그냥 적어주면 된다는 거야, 항목들은. 문제 2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최초에 신고를 했었냐, 안 했었냐. 그 정도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그게 다르구나. 한 번 더 신고를 안 해서 처음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문제 2번에서 해보는 거고,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게 많아서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숫자로 바꿔서 다시 경정하는 거, 다시 한다는 거죠. 경정, 다시 결정한다는 거죠. 경정. 그게 문제 3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사항 읽어볼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뭐다? 문제 2번, 문제 3번 똑같죠? 지금 65회차하고 다른 게 없잖아. 지금 첫 페이지가. 그죠? 처음에는 완벽하게 늘 똑같이 나온다고.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이 주의사항까지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딱 보고 아 내가 기출 공부했던 거하고 똑같구나. 혹은 확인 차원을 해야겠지. 예를 들면 가산세는 늘 1,000만 원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회차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2,000만 원으로 하라고 하는구나. 가산세 칸에 그냥 2,000만 원 적으면 돼요. 그 정도만 눈으로 빨리 훑으면서 확인하면 돼. 알겠죠?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실전에 역시 똑같이 나왔구나. 오케이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가서 풀면 되겠다. 라고 하거나 눈으로 훑으면서 이번엔 요게 좀 다르네. 주의해야겠다. 뭐가 있었어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문제 2번에서 보통 세부담 최소화라고 하면 나온다고 했죠. 근데 뭐 다른 회차 보면 특이하게 세부담 최소화 및 소득 금액 최소화를 하도록 한다. 뭐 그런 전제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그때 풀이 제가 했던 거 보면 그렇게 이제 소득 금액 최소화 전제가 추가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풀이를 하거든요. 그런 걸 주의하면 돼. 다 똑같은데 요게 다르구나. 요 부분이 추가됐거나 요 부분이 다르게 교수님께서 이번 회차에서는 주셨구나. 그 정도만 빨리 눈을 훑고 넘어가야 돼. 시간 많이 낭비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페이지에 천천히 읽고 이러면 안 돼. 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사항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실전에서는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자, 여기 우리 과표 및 경정계산서의 신고란, 그러니까 당초 신고를 했었다고 했죠? 신고란에 반드시 신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틀린 것으로 처리함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서식 1, 2, 3번에는 여러분 왼편에는 모든 서식이 서식 3개에 똑같다고. 왼편에다가는 뭐가 적혀 있다고요? 회사가 잘 모르고 누락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여러 항목들을 누락한 상태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뒷페이지 나올 거야. 그 항목들을 이 서식 왼쪽에다가 일단 다 적으라고요. 똑같이 적어. 그러고 나서 항목들을 풀어서 추가적인 반영할 때는 오른쪽에 적는 거예요. 그거를 교수님께서 놓치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기 기재하는 경우 당초 신고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틀린 것으로 처리한다고 교수님께서 딱 못 박아 두셨죠. 이걸 왜 그러냐면 봐봐요. 뒷페이지에 이렇게 신고 내역들이 나와요. 신고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과표 및 세액경정 계산서 그대로 옮겨 적기라고 적어놨죠. 푸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야 그렇다면 어차피 똑같은 거 숫자만 적는 건데 내가 깜빡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점수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교수님께서 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틀린 걸로 처리할 거니까 무조건 신고란에 당초 신고는 그대로 옮겨 적는 것부터 해 라고 교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수험생 입장이니까 이거 여러분 부분 점수 받치예요. 거저 먹는 거야 그냥. 부분 점수 이렇게 떠먹여 주시는 거야 이거. 알았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요거는 서식 한번 보고 올게요. 일단 신고 내역은 바로 뒤에 나온다고 했지. 로마자 2번 신고 내역이라고 해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여기 봐. 가산조정, 법인세 비용, 송금불산입 1억 기타 사유 유출이다. 이렇게 신고 내역이 있어요. 이걸 어디 적는 거라고요? 이따가 같이 적을 거야. 어디 적는 거라고요? 서식. 여기 몇 페이지다 여러분? 1번 서식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와봐요. 이게 과표 및 세액 경정계산서죠. 경정계산서. 왼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신고. 당초에 신고한 내역을 적는 거야 여기에. 빨간색. 신고사항을 그대로 갖다 적기라고 했지. 39페이지 로마자 2번. 신고사항을 그대로 갖다 적기라고 했잖아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꼼꼼히 칸 틀리지 말고 요거부터 적는 거예요. 로마자 2번에 있는 내역들을 여기 다 그대로 적으면 돼요. 당기순이익 4억이다. 가산조정 1억. 차감조정 1억 1천. 그래서 각사소 3억 9천. 과표도 그대로 3억 9천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 20% 적용하니까 어때? 산출세 5,800만원 나오고 여기 기납부 내역도 다 나와요. 신고할 때 5,800만원을 산출세액이라고 신고했고 신고하는 시점에 기납부 세액이 뭐가 있냐? 중간 예납으로 3천만원 냈고요. 원천 납부로 원천 징수돼서 기납부된 게 600만원 있어. 그러니까 이 시점에 신고할 때 얼마를 내면 되죠?
5,800만 원을 총 내야 되는데 신고하는 시점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신고하는 그 당시에 3,600만 원이 기납부로 냈으니까 추가적으로 신고하면서 2,200만 원을 냈겠죠. 신고할 때. 그죠? 요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서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번 가산 조정이죠. 요거 뒤에 53페이지.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번 차감 조정 54페이지.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왼쪽에 당초 신고칸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뭐 39페이지 로마자 2번 신고 사항에서 그대로 갖다 적으면 돼. 가산 조정도 그대로 역시 신고 조정에 있는 내역을 그대로 갖다 적으면 돼요. 한번 하나만 볼까요? 자, 여기 가산 조정은 53페이지고 자, 신고사항 보세요. 신고사항 여기 39페이지에 신고사항이 여러 개 있어. 당기순이익 4억 아까 전에 봤죠? 서식 1번에서 4억 이렇게 갖다 적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신고조정 내역 가산조정 방금 보고 온 거 이 1억 있죠? 송금불산입 1억 기타 사유 유출 53페이지에 그대로 옮겨적기라고 제가 보라색으로 다 적어놨죠?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자, 53페이지에 갖다 적고 오세요. 볼까요? 여기 봐봐. 맞죠? 53페이지에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이잖아요. 여기 페이지 자체가 가산조정, 송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유출 어디에? 왼편에 적는 겁니다. 신고 당초 칸에.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오른편에 뭐 있어요? 오른편에 차감조정, 송금산입 혹은 입금불산입인 차감조정 항목이 두 개가 있죠.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는 거 알죠? 처분에 왜 마이너스가 아니죠? 왜 마이너스라고 안 붙어있죠? 왜 그렇죠? 차감조정에 있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 이렇게 삼각형 세모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공부를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마이너스를 적습니다. 실제 답안에서 여러분은 실제 답에는 그냥 유보라고 적으면 돼요. 그게 마이너스 유보를 표현하는 거라고. 됐죠? 8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토지 D 결손금 보존하는데 자산 수중이익 있나 보네 여기도. 3천만 원 입금불산이 기타 요거 적고 온다고요. 어디? 여기에 54페이지 여기 왼편에 봐봐요. 여기 정기 대동충당금 한도 초과 8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입금불산입 토지 D 결손금 보전 3천만 원 기타 방금 본 거를 요렇게 갖다 적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답안 서식이 따로 책으로 따로 나오죠. 오른쪽에 답안 서식 펼쳐두고 문제 페이지에 있는 방금 39페이지에 있는 신고사항을 보면서 딱 보고 바로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보고 옮겨 적고 보고 옮겨 적고 보고 바로바로 적으세요. 이렇게 양쪽에 펼쳐두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적으셔야 돼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알겠지? 왼쪽 페이지 당초 어떻게 신고되어 있나부터 잊지 말고 차분히 적으셔야 돼요. 요거 제가 늘 강조합니다. 문제 3번에서는 항목 푸는 거는 문제 2번하고 똑같아. 근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뭐라고요? 조사한다는 입장을 봐봐. 우리가 당초 신고분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는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를. 그래서 당초 신고 적고 조사를 한다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 항목에 대해서 뭐 대손충당금이다, 뭐 접대비다, 감가상각비다 문제 2번에서 했던 것처럼 각 항목에 대해서 그냥 풀면 돼. 그게 바로 조사를 한다는 행위를 우리가 지금 문제화 시킨 거야. 알겠죠?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지? 뭐 주석과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그지? 그냥 우리가 법인세 공부를 하고 그 항목을 제대로 적용해서 문제화되어 있는 페이퍼에 적혀 있는 거를 제대로 분석해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조사의 결과라고 우리가. 알았죠? 조사에서 적출 사항들은 다 나와 있어. 그걸로 잘 풀면 돼 우리는. 알았죠? 자, 앞에 강조합니다. 문제 3번이라고 위축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법인세 똑같다고 본질적으로 문제 2번, 문제 3번이. 자, 2번 뭐예요, 여러분? 여기 교수님께서 또 주셨잖아. 이거는 문제 2번에도 있던 단서지. 문제 3번에 똑같이 있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밑에 합계란을 반드시 계산하세요. 반드시 기재하라고. 어디? 마지막에 여기 합계. 당초 신고 합계도 적고 우리 풀고 나서 합계도 여기 적어야 된다고. 잊지 마세요. 가산 조정도 마찬가지고 차감 조정도 마찬가지고 당초 신고 처음에 적고 나중에 다 세부 항목들 조사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에 합계도 여기 적어야 된다고. 잊지 말라고 교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부분 점수가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합계가 적혀 있는지. 적혀 있어서 합계 부분 점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3번 뭐야? 이거 또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러분 봐봐요. 요거는 왜 있는 건지. 주의사항 3번은 뭐냐 하면은, 자, 회사가 신고를 할 때 애초에 정상적으로 모든 항목을 잘 반영했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적출됐죠. 이놈 왜 빼먹었냐?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세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왜 빼먹었냐? 라고 하면서 가산세를 부여해야겠죠? 뭐 과소신고라던가 뭐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약간 물리는 거죠. 가산세잖아. 가산세 여러분 되게 복잡한 거 많잖아. 그죠? 뭐 국기법상 가산세, 법인세법상 가산세 되게 많을 텐데 몰라도 된다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것까지 하기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심플하게 오케이 모든 가산세의 합계는 실제 계산을 생략합니다. 뭐? 요 금액을 주실 거예요. 보통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지도 않고 무조건 1,000만 원 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보라고. 아 이번에도 교수님 1,000만 원으로 하시는 거 1,000만 원으로 주셨군요. 라고 하고 적어야 돼요. 공부할 때 1,000만 원이었어. 내가 기출 공부해 보니까 가산세 늘 1,000만 원이었어. 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 1,000만 원 적으면 여러분 물론 1,000만 원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2,000만 원일 수도 있다고. 이거는 그냥 전제일 뿐이니까 가정일 뿐이야. 교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항상 체크하라고. 이게 1,000만 원인지를. 됐죠? 이거 그래서 어디 적어요 이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워 이거. 조사를 해봤더니 가산세 매길 게 합계가 1,000만 원이구나 라고 했지. 이거 어디 적어야겠어요? 서식 1번 과표 및 세액 병정 계산서 여기에 51페이지 있거든요. 51페이지로 오세요. 51페이지에다가 여기 경정 칸에 적는다는 거 잊지 마요. 조사를 해서 경정 고친다는 거지. 경정한다는 게 고칠 겸 고친다는 거야. 고쳐서 새로 정한다 이런 뜻이야. 경정이란 뜻은 고쳐서 새로 정한다는 뜻이야. 세액 여러 가지 세법 세액 이런 것들을 세법이 봤더니 틀린 게 있고 누락된 게 있으니까 고쳐서 새로 고쳐서 정한다. 이게 경정이에요. 애초에 신고도 안 돼 있던 거를 처음으로 최초로 정하는 건 뭐예요? 그건 결정이야. 결정. 용어가 다르죠? 최초로 나라에서 세법이 정하는 거는 신고 내역이 없어서 최초로 하는 거는 결정이고요. 무신고 법에 대한 우리가 결정하잖아. 결정이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틀린 게 많고 누락된 게 많아서 고쳐서 새로 정한다고 하는 게 경정이야. 경정. 용어가 다르죠? 경정. 자, 경정을 한다는 거야. 경정하면서 보니까 이놈이 잘못한 게 많구나. 가산세 내렴이라고 해서 가산세를 경정 칸에 넣어야겠지. 이만큼 더 내. 잘못했지? 이만큼 더 내라고 여기 경정 칸에 적는 거예요. 여기 있죠? 1,000만 원 어디? 가산세액은 여기 경정칸 오른쪽 칸에 있는 거야. 37페이지 주의사항 3번. 방금 보고 왔잖아. 여기 적는 거라고. 여기 서식 1번 51페이지에 있는 과표 및 세액 경정계산서 오른편에 있습니다. 가산세액 경정칸 가산세 여기 적는 거야. 알았죠?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 적는 겁니다. 1,000만 원. 자 됐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주의사항을 우리는 완벽하게 분석해버리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번만 이렇게 진하게 한번 하고 나면 진하게 완전 분석했죠. 지금 저하고 하고 있잖아.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여러분 연습할 때나 실전 연습에나 한번 눈으로 훑고 바로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를 한 줄 한 줄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시간 낭비야. 알았죠? 실전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압축해버리는 거야. 이 풀이 관련한 매번 루틴이나 매번 똑같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압축, 단축하는 거라고. 됐죠? 마지막 4번은 당연한 겁니다. 매번 나오는 거. 문항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야. 3번에 감가상각비 나오고 4번에 혹시 다른 유형자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4번 문제를 풀 때는 3번 문항에서 나왔던 숫자, 감가상각비 이런 걸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각 문항에 대한 풀이는 그 문항 풀이로 끝나는 거야. 다음 문항에는 다음 문항에 주어져 있는 자료만으로 그 문항을 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부담 최소화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문제 2번에서 세부담 최소에 관한 거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 기정 충당금 관련한 사항이 나온다면 송금 산입 통해 가지고 송금 산입 해주면 되고요. 뭐 우리 많이 하는 거 2월 결손금 있고요. 공제기간이 지났다. 자산 수주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다. 따로 말이 없더라도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다. 따로 말이 없더라도 세부담 최소화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금 불산입해서 채무 면제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쓴다고요. 채무 면제 이익을.
그런 거에 적용하면 되겠죠. 밑에 자료 일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소기업이구나. 늘 중소기업일 거야. 체크만 해. 혹시나 모르니까 체크만 하세요. 중소기업일 겁니다. 비영리 내국 법인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IFRS 적용 안 할 거야. 여기 한국택대국제회계 기준이 KIFRS죠. 우리가 뭐냐 회계실무 공부할 때는 IFRS 적용된 걸로 당연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IFRS는 미도입한 중소기업을 우리는 가정해서 풉니다. 조사 요거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당부사항 같은 걸 다 말씀드렸어요. 자, 뒤에 여러분 신고사항 있죠? 요거는 그대로 갖다 적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실수하지 않고 연습할 때는 천천히 실제로 답안 서식 출력하셔가지고 문제 보면서 천천히 적는 연습을 꼭 하시라는 거야. 됐죠? 납부세 요것도 다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자적을 표가 뭐라고 했어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라고 했죠. 자적가표는 뭐였어요? 자적가표는 세법상 총자본을 나타내는 거야. 회계상 자본에다가 기말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반영해서 세법상 총자본 뽑아내서 뭐 2월 결손금 같은 거 옆에 또 적어주고 기억나죠? 그게 자적가표였어. 자적을표, 즉 유보 내역을 주는 겁니다. 단기 기초 유보 내역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기계 A 삼각부인액 작년에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옛날에 감가상각을 했는데 부인이 됐겠지. 500만 원 유보가 기초 21년 초에 있다는 거예요. 기계 2 삼각부인액이 600만 원 유보. 요건 이따가 쓰일 거야. 여기 봐봐. 1번 항목, 6번 항목에서 각각 쓰일 거라고. 그 링크를 이 기초 유보들이 거기에서 쓰이겠구나. 이따가 문항 1, 문항 6번 이런 곳에서 이 기초 유보가 어떻게 문제 풀이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따가 풀 때 말씀드릴게요. 확인하면 돼. 링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 20기 작년이죠. 작년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8천만 원 유보 있다. 매출채권 F 대손금 부인에 3천만 원 유보 있다. 이건 어디서 풀린다고요? 자, 8번 항목. 우리 마지막 문제 3번 마지막에 대손 충당금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게 풀 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됐죠? 넘어오세요. 자, 그리고 5번 신고할 때 신고 내역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9기 사업연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요 사이 2009년에 발생한 2월 결손금 중 정기 말 그러니까 정기 말 20년 말이죠. 20년 말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2월 결손금이 얼마래요? 4천만 원이 남아있대요. 그 상태로 21년 초로 넘어왔다는 거야. 여러분 요거 문제 2번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납니까? 25페이지 참고라고 했는데 25페이지 이게 뭐냐면 문제 2번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야. 뭐예요? 일단 결론 읽어볼게요. 2009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뭐다? 공제 가능 기한인 10년이 언제로 종료됐죠?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됐어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못 빼 이제. 2월 결손금 공제 못 뺀다고. 각 사업소에서 빼는 방식으로는 못 없애요. 21년 현재 이 4천만 원은 어때요? 무슨 방법으로만 없앨 수 있어? 자산 수증 이익 혹은 채무 면제 이익이 생긴 경우에 거기에서만 입금 물산입 얼마 기타 하는 방법으로만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야. 기억나요? 여러분 잠깐만 보고 올게요. 여기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했다는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죠? 25페이지 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때 제가 손으로 일부러 하나씩 세면서 2010년 발생분은요 11년 12년 13년 요렇게 쭉 기억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손으로 향후 10년간 언제 공제 가능 기한이 끝나는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2009년 발생분이지. 일단 향후 10년이라는 거 맞죠? 향후 10년이야. 2009년 발생분이야. 향후 10년이야. 언제부터 1년이죠? 2010년이라고.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지? 방금 말했죠? 19년 12월 31일로 공제 가능 기한이 끝났다고요. 맞죠? 요렇게. 충분히 이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여기 설명이 혹시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은 요 클립을 가세요. 이 클립을 가서 다시 한번 강제 공제와 선택 공제 요거를 비교해 가지고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오세요. 다시 오세요. 자, 그죠?
오케이. 6번.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그 세무조사를 해서 법인세 조사를 해서 경정을 할 건데 이 경정하려는 이 경정일 이전에 이 회사가 스스로 이거 놓쳤는데 저희가 새로 신고할게요라고 수정 신고 한 적도 없고 이 조사일 이전에 또 이 앞선 조사가 있어서 경정이 앞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야. 스스로 놓친 거를 수정 신고할게요 라고 신고한 적도 없고 이 조사 이전에 다른 조사도 없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매번 이런 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설명만 한 번만 듣고 나면 읽고 넘어가면 돼요. 아, 별거 아니구나. 그냥 그 말씀 하시는 거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자, 조사 적출사항. 요 조사 적출사항 뭐 가볍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문항이 바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주의사항이라든가 답안 서식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제가 워크북 6권, 65회차 할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산세 1000만원 여기 적는 거예요. 라고.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신고 내역, 당초 신고 내역 적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거의 판박이처럼 했던 말을 제가 똑같이 강의하고 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회차별로 요 앞쪽이 항상 같다는 거를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죠? 제가 강조하는 부분 자체가 완벽하게 그때 똑같잖아요. 그죠? 문제도 늘 이런 식이라는 거야. 문제 2번, 문제 3번은 앞부분에 항상 이렇게 같다는 거야.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연습 한 번, 두 번 해서 늘 같은 게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해서 빨리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할 거 빨리 옮겨 적을 거 적고 가산세 적을 거 적고 이렇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요 앞에까지는 사전 작업이었던 거예요. 문제 3번을 풀기 위한, 실수하지 않기 위한, 부분 점수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작업을 제가 지금 30분 동안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문항 풀이야. 지금부터는 문제 2번에서 풀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하나하나 풀면 됩니다. 자, 적출사항은 당초 신고한 세무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요거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보고 넘어갈게요. 신고할 때 이 항목들을 놓쳤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거야. 경정할 때 이 항목들을 반영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1번. 자, 요거 많이 했던 거예요. 65회에서 했던 거야. 회사는 단기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식회사 서귀포에게 장부가액 7천만 원인 기계장치 A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천만 원에 처분하고 유형자산 처분 소실 1천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 비용 계상했다는 거예요. 기계장치 A의 처분 당시 시가는 1억 원이었으며 상각 부인액, 즉 유보, 상각 부인액은 500만 원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처분하는 시점에 요런 유보 500만 원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자, 상대방인 주식회사 서귀포는 법정 기부금 단체도 아니고 지정 기부금 단체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됐죠? 문항을 다 읽었습니다. 문항 1번을 다 읽었어요. 문항 1번은 여러분 뭐다? 의제 기부금 문제입니다. 저가양도에 따르는 의제 기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2번에서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그 뭐 고가 매입이다, 뭐 우리가 저가 양도다,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다. 우리가 65회차에서도 많이 했고 64회에서도 그 내용 이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당행위인데 뭐 저가 매입은 원래 저가 양수, 저가 매입이죠. 보통 제재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만 제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사온 경우는 입금 산입, 시가와 저가 양수한 금액. 제가 지금 아까 양도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혹시 몰라 다시 한번 말할게요. 뭐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양수해온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싸게 사온 금액만큼 시가와 저가 양수액 사이의 그 차이만큼을 입금 산입 유보한다. 유가증권 유보한다라고 했죠. 그거를 우리 문제 2번에서 했었고요. 자, 우리는 아까 문항 그 뒤에 65회차 앞에서 한 것처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은 언제 적용한다고 했죠? 특수관계, 내가 회사가 있고요.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싸게 사왔거나 싸게 팔았거나 이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라고 했죠.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했죠. 회사의 손해를 끼치는 거야. 회사의 세부담을 낮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를 세법이 부인하겠다라는 게 부당이익 계산이었어. 이때는 여러분 누구하고의 거래라고 했습니까?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라면 시가가 있다면 시가 뭐 그게 뭐 5% 3% 그건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시가보다 비싸게 사왔다면 혹은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그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온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거지. 부당행위 개선의 부인이. 그죠? 하지만 만약에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 했던 말입니다. 우리 문제 그 64회에서 65회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야. 복습하시는 거야 지금. 특수관계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어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내가 원래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팔 때 조금 뭐 프로모션 같은 거에서 싸게 팔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건 당연한 거야. 그죠? 뭐 시장에서 약간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요즘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조금 가격이 시가가 있는데 내가 그걸 빨리 좀 사야 돼. 내가 지금 시가만 준다면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웃더 줄 테니까 좀 빨리 팔아주세요. 시장에서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정상적인 거래겠죠. 이런 거는. 내가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매출을 좀 많이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싶어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이 팔고 싶어서 조금 할인해서 팔 거야. 정상가보다.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라면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특정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세법이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요? 그 문제 삼지 않을 범위. 그걸 우리는 정상가액 범위라고 세법에서는 정해놨습니다.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30%. 요거 옆에 필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자, 시가가 있고요.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정상적이다라는 거야. 시가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조금 쌀 수도 있어.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가 아니라면 회사야 내가 너 괜찮다고 인정할게 라는 거예요. 그 거래 인정한다 라는 거예요. 세법이. 이해되죠? 포인트는 뭐다?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라면 1억짜리를 만약에 1억 1천만 원에 사오고 이런 거 세법이 가만두지 않아. 알겠죠? 송금 산입 1천만 원, 입금 산입 1천만 원, 뭐 그 대표자라면 상여 이렇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해 버려요.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지.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세법이 그걸 제재하겠다는 거야. 부당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다반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만 아니라면은 회사가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정상가액 안에서라면 봐주겠다. 이게 세법 입장입니다. 그거는 시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봐줄게 라는 거. 여기 봤죠? 시가가 여기 1억이라고 할게요. 지금 요게 이제 문제 풀인 건데 요거 한번 이론부터 정립하자는 거예요. 시가가 있고 플러스 30% 1억 3천만 원, 마이너스 30% 77천만 원이죠. 그래서 7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그 7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 정상가액 범위야. 그 정상가액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오케이 인정해준다. 세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가가 1억짜리예요. 1억짜리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에 팔았대요? 특수관계인은 아니야.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그냥 얼마에 팔았대요? 상대방. 주식회사 서귀포라는 회사가 상대방이에요. 그 회사한테 얼마에 팔았대요, 여러분? 6천만 원에 팔았대요. 1억짜리를 6천만 원에 팔았대요. 지금 이게 중요해. 1억짜리를 시가 1억짜리를 6천만 원에 팔았다. 이게 지금 핵심 숫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했잖아. 시가가 1억이야. 내가 파는데 얼마까지는 싸게 팔아도 세법에서 그냥 놔둬. 네 팔고 싶은 대로 팔아. 네 자유야. 얼마까지? 정상가액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지금 싸게 팔았으니까 마이너스가 적용되겠지. 마이너스 30%. 7천만 원까지는 싸게 팔았어도 세법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7천만 원까지는 괜찮아.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6천만 원에 팔았어. 세법은 7천만 원까지는 봐주지만 그거보다 싸게 판 거에 대해서는 세법적인 조치가 필요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지금 1억 시가가 1억인데요. 6천만 원에 팔았죠? 얼마까지는 봐줘요? 7천만 원까지는 봐줘. 그래서 문제 삼을게 요국이라고. 7천만 원보다 싸게 판 1천만 원. 정상가액인 7천만 원까지는 봐주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싸게 팔았어.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지금 세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요?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세법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세법은. 됐죠? 읽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결론 이 1,000만 원만큼은 상대방한테 돈으로 준 걸로 봅니다. 뭐라고요? 상대방한테 돈으로 내가 직접 지원해 준 걸로 본다고. 돈을 입금해 준 걸로 보는 거야. 읽어볼게요. 정상가액보다 싸게 양도한 만큼 있죠. 지금 1,000만 원이잖아. 이 1,000만 원만큼은 상대방한테 돈을 준 걸로 본다고. 기부금을 준 걸로 본다고요. 지금 거래하고 상관없이 평소와 여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쪽이 뭔가 평소에 나하고 뭐 거래 관계를 계속 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이 그 말이야. 내가 만약에 평소 거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싸게 팔았으니까 앞으로 더 나랑 친하게 지내자 거래처야 라고 했다면 그거는 여러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접대비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가 하지만 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부금이야. 그냥 돈을 준 거라고. 알겠죠? 돈을 준 걸로 본다. 여기 본다라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지? 돈을 준 걸로 간주한다, 의지한다, 돈을 준 걸로 본다. 다 같은 표현이죠. 이거는 반증의 여지가 없다고.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하는 거는 뭔가 회사가 반박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만약에 제출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기부 안 한 걸로 볼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법은 법적으로 의지한다, 추정한다, 간주한다, 추정 죄송합니다. 추정 말실수야. 아니야. 추정 아니고 의지한다, 간주한다, 본다. 이거는 뒤집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한 거야. 법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그제? 그죠? 그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의제 기부금이야. 형식은 기부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부금이라고 한다. 내가 너한테 기부할게 라고 해서 뭐 기부금이라고 해서 기부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실질이 그러니까 기부한 걸로 의지한다는 거지 형식은 기부금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지만 형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부한 거니까 기부한 걸로 본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의제 기부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알았죠?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거야. 혹은 여러분 여기 만약에 내가 사왔는데 이건 이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1억짜리를 1억 5천만 원을 사왔다고 해봐. 특수관계가 없어요. 그래 정당한 사유 없이 1억 3천 정상가액보다 싸게 샀지. 그러면은 이 2천만 원 그지? 비싸게 사온 것 중에서 정상가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 2천만 원도 의제 기부금이 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특수관계자였다면은 그 거래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을 한다는 거야.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시가 초과분 전액에 대해서 했을 거야. 근데 아니야.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그냥 정상가액까지는 인정해줄게. 세법은 이렇다고요. 정상가액을 초과해서 혹은 미달해서 주고받는 거는 기부금으로 의지할게. 돈을 그냥 준 거야. 기부한 거라고.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이 상대방인 주식회사 서귀포가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법이 있어. 기부금을 받을 아무데나 기부금 받게 놔두면 여러분 막 사기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막 허위 법인 만든 다음에 기부금 막 허위로 홍보해서 받은 다음에 막 튀어버리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요. 기부금 받은 내역이라던가 사용처라던가 여러 가지 한다고요. 뭐 관리를 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뭐 국군 위로금 우리가 국군 장병들한테 내고 이런 거는 법정 기부금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공익 목적을 위해서 우리 뭐 있잖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뭐 난민을 돕는 단체라던가 뭐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라던가 다 이름이 따로 우리가 뭐 지정 기부금 혹은 신청하고 법정 기부금 단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정해놓는다고. 기부금은 아무나 못 받아요. 자, 이 주식회사 서귀포는 그냥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 단체도 아니고 지정 기부금 단체도 아니래요. 공익사업하고 이런 데도 아니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겠어요? 기부금을 줬는데 상대방은 그런 기부금을 받을 법적인 자격이 없는 곳이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돈을 준 회사, 기부금을 낸 걸로 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기부금 인정을 한 푼도 못 받아요.
비지정 기부금으로 전액을 송금 불산입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사요원 시험에서 기부금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오죠. 접대비는 나오잖아. 그죠? 접대비는 나오지만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계산하고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요런 게 또 뭐 있었어요. 대손 충당금은 나오지만 퇴직연금 충당금은 잘 안 나왔죠. 퇴직 충당금은 안 나왔죠. 요게 약간 암묵적인 시험 범위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또 언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여러 회차에 대한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부금에 대한 그래서 회계처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할 기회는 많지는 않았을 거지만 뭐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일정 %까지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낸 회사의 하지만 자격이 없는 비지정 기부금 이런 데 낸 돈은 전액을 송금 불산입합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법정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니니까 이 1,000만 원 기부한 걸로 의제된 1,000만 원 전액이 비지정 기부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지정 기부금은 단 한 푼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왜 그러겠어요? 기부금을 예를 들면 상대방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막 내가 기부할 거야 라고 내. 그럼 여러분 대표이사가 만약에 나왔어. 출근했어. 그래서 야, 나 얼마 전에 여기 동문회 있는데 나 초등학교 동문회 있는데 만약에 뭐 지역 내가 뭐 어느 지역 출신인데 거기 모임이 있는데 야 거기 내 이름으로 돈 좀 내. 내가 체면이 있잖아. 나 가서 좀 어깨 좀 피게. 우리 회사 이름으로 거기 돈 내.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약 경리 부장이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니 대표님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내가 잘렸으면 잘렸지. 내가 네 그런 부당하게 우리 회사도 지금 직원들 차라리 그 돈으로 직원들 보너스를 주지. 내가 네 그거 살려준다고 내가 돈 내겠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못 그러잖아. 그래서 못 그러고 이제 냈다는 거야. 만약에 회사 이름으로 대표이사의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냈어. 여러분 세법이 그걸 보고 있다고 해봐 옆에서. 어이가 없겠죠. 그거를 기부금이라고 해서 한 100원이라도 송금 인정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지정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 전액 송금 물산입한다는 거야. 법인의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돼. 한 푼도. 그런 겁니다. 알겠죠? 송금 불산입 여기 비지정 기부금이니까 1,000만 원 기타 사외 유출 이런 소득 처분은 외워줘야 됩니다. 비지정 기부금 혹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송금 불산입. 우리 접대비 한도 초과도 뭐였어요? 기타 사유 유출이었죠. 요런 거 좀 외워줘야 돼. 송금 불산입 비지정 기부금 1,0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이다 라는 거. 알겠죠? 요거 마무리 짓고 있다가 가산 조정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번 서식에 가서 2번 지금 우리 두 번째 서식이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가서 적고 올게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여기.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싸게 팔았는데요. 그래서 1,000만 원만큼은 의제기부금이 됐는데 지금 중요한 거 뭐가 딸려있죠? 여기 처분하는 시점에 상각 부인의 이 500만 원이 딸려있었대요. 자산 소멸 시 같이 소멸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우리 이번 회차 하면서 자꾸 설명드리는 거. 만약에 장부, 우리 회계상 땅이 이렇게 제 얼굴이라고 했죠? 제 얼굴 1억이었다고 해봐. 1억 땅이야. 장부에 1억인데 이 토지 장부상 금액이 1억인데요. 유보가 이렇게 500만 원 딱 붙어 있다고 해봐. 유보. 그럼 세법상 토지 금액은 얼마예요? 1억 더하기 요 유보. 혹 500만 원. 1억 500만 원이 세법상 토지 금액이었죠. 맞죠? 요게 유보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 유보, 요 딸려있는 혹, 얘는 언제 없어진다고 했죠? 이 토지 원본이 사라질 때, 팔려 나갈 때 이 혹도 같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죠? 요 기억나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언제 소멸돼요? 그 딸려있는 원본 자산이 소멸될 때. 감가상각으로 사라져갈 수도 있고, 처분으로 사라져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원본 자산이 사라질 때 이 유보도 같이 사라진다. 강조했죠. 그게 여기서 또 쓰이는 거예요. 기초 유보가 5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요거 여러분 어디서 또 있었죠? 지금 이게 기계장치 A죠. 기계장치 A의 기초 유보가 500만 원이 있었다. 많이 봤다. 어디죠? 여기 39페이지 신고할 때 여러 가지 내역이 있어요. 자적 1표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지.
기계장치 A의 유보가 500만 원 있었다라고 했고,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클립에서. 이따가 문항 1번 풀 때 얘가 없어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지. 그죠? 기계장치 A가 지금 주식회사 서귀포한테 싸게 팔았죠. 싸게 팔면서 이 유보를 그러니까 유보도 말이 엉켰네요. 이 유보도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원본이 지금 사라졌잖아. 원본이 주식회사 서귀포로 팔면서 사라졌죠. 소멸됐잖아.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딸려있던 유보, 혹이잖아, 혹. 이 혹도 없애줘야지. 그렇지? 추인해서 없애준다고요. 그게 유보 추인의 개념입니다. 말씀드렸죠? 아시죠? 자, 유보가 500만 원 있었는데, 플러스 유보가 500만 원 있었는데, 이 자산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유보로 없애주면 됩니다. 그걸 잊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산에 딸려있는 유보는 자산이 소멸될 때 같이 소멸되므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합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유보로 붙어 있었다면은 여기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로 추인돼서 없어지겠죠? 맞죠? 반대 조정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플러스 유보니까 마이너스 유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진다는 거야. 송금 산입 기계장치 A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냥 기계장치 A라고 적어도 되고 기계장치 A의 삼각 부인액 이렇게 적어도 되고 기계장치 A의 유보 이렇게 적어도 돼. 상관없습니다. 송금 산입 차감 조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 중요하고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여기 중요하다고.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문항 1번을 풀면서 우리는 세무조정이 2개가 나왔죠. 뭐하고 뭐가 나왔죠? 가산조정 1개. 그지? 그리고 차감조정 1개. 이거를 바로 적으시면 되겠죠. 바로 적겠습니다. 가산조정 여기 몇 페이지죠 여러분? 53페이지. 우리 방금 풀었던 거 적으면 되겠네. 비지정 기부금 1000만원 기타 사유출 송금불산입. 어디 적어요 여러분? 경정판에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오른쪽에 적는 거예요 이거. 왼쪽에는 왜 없죠? 왜 없기는요? 신고할 때는 얘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신고칸이 비어있는 거예요. 맞죠? 신고칸에 이거 1000만원 적으면 안 돼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신고할 때는 비지정 기부금 이거 송금불산입 1000만원 기타 사유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는 거라고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그냥. 오른쪽에 경정 칸에만 1000만원 기타 사유출 적으면 돼요. 과목은 하나 적으니까 왼쪽에 적으시고 신고 칸에는 비워두시고 오른쪽에 경정 칸에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됐죠? 뒷페이지 차감 조정 뭐예요? 기계장치 A 요거 500만원 유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는 거. 송금산입 기계장치 A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맞죠? 방금 요거 유보 추인하는 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잘 푸셨습니다. 앞으로 갈게요. 문항 1번 이렇게 풀었고요. 자, 여러분 문항 2번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문항 2번도 바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문항 2번 세금하고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손익계산서상 비용에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 이렇게 적혀있대요. 비용 계정이 있다는 거예요. 항목이 3개네요. 자,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어. 세금하고 공과금이라는 뜻입니다. 세금 앤드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회사는 얘들을 다 비용 처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세법이 이걸 보는 거지. 요놈들을 어떻게 할까? 비용 인정해줄까? 하지 말까? 안 해줄까? 라는 거야. 어떻게 결론 내면 돼요? 만약에 회사가 돈을 냈는데 이게 법을 위반해서 내는 벌칙, 벌금, 과태료라면 세법에서는 그 벌금에 대한 벌금 낸 거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처리합니다.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재를 하기 위해서 얘들이 제재받아서 낸 돈인데 그거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그 제재의 효과가 미비해지는 결과가 나니까 송금불산입 해준 송금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통사고 벌과금 300만원 업무 관련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과금 어떻게 한다? 벌칙금이야.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한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 송금불산입 교통사고 벌과금 300만원 기타 사회 유출 이런 거 외워둬야 돼요. 알았죠? 자, 여러분 잠깐만 다른 소리 잠깐 하면
팁입니다. 팁. 다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업무 관련 분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왠지 그러면 정당한데 송금으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회사가 만약에 지방에 있는 공장이나 지방에 있는 분점 이런 데 지점에다가 출장을 가고 있대. 업무차 출장을 간다고 운전을 해서 가고 있대요. 근데 과속을 했대. 지금 이게 이 경우예요. 지금 여기 교통사고 벌과금 업무 관련분 이게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차로 지방에 업무차 가고 있다가 출장을 가고 있었던 거야. 그때 과속 혹은 뭐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걸로 위반한 거지. 그래서 1년 동안 낸 게 3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이 말이야 지금 이게. 그러면 어때요? 업무차는 맞잖아. 일을 하러 간 건 맞다고. 그런데 법규를 어겼잖아. 그러니까 내는 벌금이라고요. 그거를 세법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업무 관련 분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주말에 회사 차로 놀러 다니다가 교통사고 벌과금을 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고 마지막에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겠어? 그 경우는 상류로 해야겠지. 대표이사가 만약에 업무하고 관련 없이 주말에 회사 차로 놀러 다니다가 과속하다 걸렸다. 그거는 여러분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니라 상류로 해야겠지. 대표이사 이놈 이렇게. 차이를 알겠어요? 벌과금은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 송금 불산입이에요. 근데 업무 관련돼 있다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은 시키지 않을게. 일하다가 한 거잖아. 그지? 운전한 사람한테 너 소득세 더 내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회사 출장 가다가 한 거잖아. 그지? 회사 업무차, 공장에 시찰 가다가 한 거잖아요. 미팅 간 거잖아. 미팅 가다가 간 거니까 개인적인 소득세를 더 내라고 하는 건 아니라 그러면은 좀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뭐다? 업무 관련이 아니고 만약에 문제 여기 대표이사가 회사 차로 주말에 놀러 다니다가 사진 찍힌 겁니다. CCTV에 걸린 거예요. 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송금불산이 교통사고 벌과금 300만 원 상여라고 해야겠죠. 그게 합리적이죠.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간혹 질문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여기 업무 관련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다면 정당하다는 거 아닌가요? 송금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인가요? 그게 아닌 거 알겠죠? 제가 지금 정리해드렸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됐고 지체 상금 200만 원인데 조달청의 납품 계약을 회사가 따냈대요. 우리 회사 거를 납품하기로 했대. 조달청 어떤 그런 그 조건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원래 그 날짜까지 못해가지고 늦게 우리가 지연됐대요. 지연돼서 그래서 그걸로 내가 그 조달청에 200만 원을 냈대요. 응? 아니면 내가 받을 돈에서 깎아줬던지. 그지? 그렇게 한 게 2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연됐다는 거는 조달청하고 나하고의 사적 계약이에요. 그지? 내가 조달청이 야 이거 해올 사람 조달청이 이거 지금 나한테 납품할 사람 모이세요 라고 해서 야 너로 할게 라고 내가 지금 거기에 당사자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계약을 한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납품을 해야겠다는 거는 서로 사적인 계약이야. 계약 약속이라고 약속. 이 약속을 최대한 지키면 좋겠지만 약속을 못 지켜서 계약서 상에 못 지킬 경우에는 이만큼을 돈으로 주기로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돈을 준 거지. 늦어져서 200만 원 낸 게 내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적혀 있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서 조금 늦게 준 거야. 그건 여러분 세법이 그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하면 가혹하다는 거야.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원래 언제까지 하기로 서로 사적인 계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약속, 기한까지 못했을 뿐이라서 그거를 지나서 내가 200만 원을 상대방한테 줬어. 근데 그것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 지연해서 사적인 계약을 지연한 거는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65회에서는 헷갈리면 안 돼. 65회에서는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65회에서 뭐가 나왔어? 소득세 신고를 법인세나 원천징수 관련한 신고를 하고 나서 지연해서 납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 거기도 지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늦게 낸 거 봐주나? 아니야. 그거는 뭐였어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신고 의무는 뭐야? 법정 의무잖아. 소득세법에 적혀있는 의무잖아요.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거는.
그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지연이라는 말이 있다고 무조건 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법 위반, 규칙 위반한 거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됐고, 마지막에 벌금 100만 원. 외국 법률에 의해서 내가 외국 법을 위반했대. 그래서 국외에서 내가 낸 벌금이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법이더라도 법 위반한 거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송금 불산이 외국 벌금 1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됐죠? 끝났습니다. 세무조정이 2개 나왔네요. 가산조정 2개가 나왔어. 이렇게 2개. 송금불산입 교통사고 불과금 3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외국 송금불산입 외국 벌금 1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요거 둘 다 가산조정이 적으면 되겠죠. 뒤에 적읍시다. 자, 53페이지 가산조정이죠. 소득금액 조정하표 가산조정. 송금불산입 교통사고 벌과금 3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외국 벌금 송금불산입 1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오른쪽에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2번 문항에서 왔죠? 2번 문항에서 왔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다? 문항 1번, 문항 2번 풀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문항 3번으로 돌아올게요. 잠깐 쉬세요. 수고하십니다. 파이팅!